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 거기에다가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이 북한발 악재까지 겹치면서 시장은 말 그대로 패닉 상태에 들어선 모습이었습니다. G2 중심으로도 경기 지표들마저도 부진한 모습을 시현하면서 시장에 부담감을 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미리 한번 점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수에 대한 추가 조정 가능성도 계속 나타나고 있고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닥이 어딘지가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더 막막하실 것 같은데요. 과연 탈출구는 없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MTN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네, 먼저 말씀드리면 탈출구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보이는 탈출구는 없고요. 다만 이제 좀 빛이라도 보이는, 그러니까 출구라도 보이는 그런 상황이 온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출구도 안 보이는 깜깜한 상황에 있는 것인지 정도에 대한 판단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건 우리가 눈앞에 닥쳐 있는 대북 이슈를 과연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입니다. 이 부분은 시장에 어느 정도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환율과 크레딧 디폴트 수합이 최근에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 수준에 비해서는 환율은 좀 비교적 많이 움직였는데 크레딧 디폴트 수합은 여전히 80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아주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리스크를 과연 글로벌 시장에서도 그렇게 우려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코멘트를 별로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외신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이슈가 아니거든요. 탑 뉴스에서 거의 맨 끝자락에 그것도 한국의 뉴스를 그대로 받아쓰는 정도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특별한 분석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거의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외국 쪽에서는 지금 내 코가 석자기 때문에 아직 확실하게 터지지도 않은 대북 이슈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 NDF 환율 쪽의 움직임도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최근 3일간 움직였던 NDF 환율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NDF 환율이 만약에 정말 한국의 리스크를 급하게 생각했다면 오늘 리스크가 커지면서 이제 환율이 더 급등했어야 되는데요. 지금 왼쪽에 새벽부터 거래되고 있는 NDF 환율은 2원 정도의 차이를 보이면서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마감했던 가격과 하루 쉬고 나서 오늘 새롭게 움직이고 있는 가격의 움직임이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은 이 3일간의 어떤 회의를 통해서 아니면 4일간 5일간이 됐든 이런 회의를 통해서 리스크 자체를 좀 낮추려고 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대북 리스크는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 가서 전면전이 벌어진다. 아니면 최소한 국지전 이상의 분쟁이 나타난다면 그땐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그 리스크의 측정을 과거에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반대로 만약에 그런 극한 상황까지 가지 않는다면 현재의 리스크는 금방 소멸될 거다. 근데 문제는 대북 리스크를 제외하고도 우리 시장을 압박하는 요인이 너무 많다라는 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거고요. 그래서 이 대북 리스크는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우리가 너무 앞서갈 필요도 없고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또 너무 이 축소해서 볼 필요도 없다. 그래서 이건 그냥 있는 액면 그대로 바라봐서 정말 극단적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투자 전략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저는 극단적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러한 과정이라면 대북 리스크의 확대는 제한적인 수준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내 증시에서 그리고 국내 언론에서는 이런 대북 리스크에 대해서 워낙 시끌시끌하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너무 과장돼서 우려하거나 이런 포장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팩트 그대로를 지금에서는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글로벌 대세를 한번 저희도 따라 보도록 하죠.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길 변수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우리 시장만 놓고 봤을 때 외국인 매도라는 거죠.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 증시, 우리 주식을 갖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대로 손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워낙 약세 구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엔화와 유로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로와 엔화를 빌려서 투자했던 사람들이 우리 주식을 갖고 있으면 2배로 손실을 하는 거죠. 원화가 깨져서 손실을 하고 상대적으로 빌려왔던 엔화나 유로화는 더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손실을 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의 구도가 지속된다면 우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바보짓입니다. 왜냐하면 환율에서 깨지고 빌려온 돈은 더 많이 갚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중요한 건 지금 환율이 드라이버라고 했는데 이 환율 드라이버가 아직도 쉽게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구도가 깨지지 않으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PBR 0.9배의 저점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시장의 코스닥 고점을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죠. 그리고 800 넘어간다고 설레발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급 나갔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도 뭐 1850이면 저점이다. 여기서부터 무조건 사야 된다라는 그러한 논리는 현재 수급 논리가 외국인들이 진행되고 있는 이 수급 논리가 깨지지 않는 이상 쉽게 복귀되기 어렵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이머징 금융지수 중에서 채권만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요.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채권 시장만 의외로 잘 버티면서 안 깨지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깨져나가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나마 채권 시장이라도 버티고 있는 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만약에 뭐 미국의 금리의 급변동, 뭐 금융시장의 급변동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금리까지 들썩이게 되면 그때는 추가적인 변동성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감내한 상태에서 현재까지는 우리가 좀 투자 전략을 짜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겁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현재 시장 상황이 분명히 바뀌지 않았는데도 너무 먼저 앞서서 리스크 다 반영됐으니까 여기서 사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르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달러 대비했을 때 원화 환율이 1,900원대까지 다시 치솟았습니다. 북한발 이슈로 인해서 많이 폭락을 한 만큼 저가 매수에 돌입을 하자 1,850선에서 차사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수급적인 측면이 완전히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시장 분위기는 당분간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계시는데요. 어쨌든 북한발 이슈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 폭락 장세를 시현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중국이 아닌가 싶은데요. 중장기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겠죠. 중국 증시의 폭락, 그리고 제조업 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우리가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도 없고 또 너무 과도하게 좋다고 볼 필요도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 경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시면 좋은 부분도 있고 분명히 나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강조해서 중국 정말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한 가지만 또 강조해서 중국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코노미스트의 그 내용을 보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가장 우려했던 부분인데 이게 나아지고 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물량 기준으로 수출량이 분명히 회복되고 있다. 좋은 거 아니냐. 그러면 금액은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지금 1선 도시만 회복되고 있는 거지 2, 3선 도시까지 모두 회복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또 하나, 그러면 지금 원자재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 나쁜 이슈죠. 그리고 제조업 지표 나쁘다. 나쁜 이슈죠. 이거 역으로 뒤집어 봅시다. PMI가 이렇게 나쁘니까 중국 정부가 뭐라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요.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폭락하고 있는 것은 수요의 감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반대로 뒤집어 엎으면 중국의 제조업 입장에서는 더 낮은 가격에 뭔가를 생산해낼 수 있는 생산 단가가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슈는 빛과 그림자가 같이 있는데 최근에 분석 자료들을 보면 나쁘게 보는 사람들은 무조건 나쁜 지표만 모아가지고 아 중국 정말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좋게 어떻게든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은 중국의 나쁜 지표들 다 빼고 좋은 지표들만 모아가지고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두 가지 의견 다 모두 무시하고 싶습니다. 지금 중국 증시의 변동성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또 중국 경제 전반적인 슬로우 다운도 우리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중국 내에서도 분명히 좋아지는 부분이 있고 조금 전에 뭐 뉴스에서도 언급해 주었던 것처럼 서비스업에서는 분명히 좋아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좋아지는 것과 나빠지는 것을 분리하면 되는 것이지 현재 구간에서 중국 경제가 나쁘다, 뭐 중국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오버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경제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좋아지는 부분과 나빠지는 부분을 분리해낼 필요가 있다. 소비와 함께 서비스업은 분명히 좋아지고 있고 부동산도 일선 도시를 중심으로는 분명히 좋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더불어서 살펴봐야 되겠죠. 역시 물론 중국 경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듣기에는 부정적인 소식들이 더 마음에 많이 와닿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이슈들을 봤을 때도 사실 우호적인 호재보다는 악재가 더 많은 것이 사실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든 어디에서든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얻어볼까 하는 기대감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 하나가 또 잭슨홀 미팅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와 관련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잭슨홀 미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오겠죠. 특히 이번에 옐런 의장이 참여하지 않고 피셔 의장이 참여하고 피셔 부의장이 얼마 전에 내놓은 의견의 핵심은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고용지표는 회복되고 있지만 물가가 너무 낮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실제로 미국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제 체감 물가가 이렇게 낮을지는 저는 뭐 동일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미국 시장에 있어서 움직임의 핵심은
단기채 수익률이 여전히 조정을 받고 있지만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 즉 한쪽에서는 장기채 수익률만 가지고 지금 미국이 금리 못 올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단기채 수익률은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미국의 금리 결정의 핵심 키는 지금 옐런이 쥐고 있다라는 거죠. 피셔가 나와서 아무리 내가 보기에는 별로 이거 금리 올릴 시점이 아닌데 이렇게 얘기해봐야 시장이 뭐 일시적으로 안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옐런이 혼자 결정해버리면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 결정의 핵심 키는 피셔 부의장과 함께 더들리 뉴욕 연준 총재 그리고 옐런이 갖고 있고 실제로 마지막 최종 결정권은 옐런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셔의 의견과 옐런의 결정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긍정적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라라는 거죠. 지금 단기 금리에서는 여전히 상승 경계감을 일부 나타내고 있고요. 장기 금리를 중심으로는 경기 둔화 가능성을 표현하면서 금리가 꺾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장기채 금리가 꺾이고 있는 게 미국이 금리 안 올릴 것이기 때문에 꺾는 게 아니라 지금 장기채를 움직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성장률에 대한 변수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변수 자체가 워낙 낮아지니까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거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 뭐 연준에서 좋은 얘기가 나오든 아니면 피셔 총재가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9월 달에는 확실한 결정이 나오기 이전까지 우리가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접근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피셔 총재의 발언과 옐런 의장의 발언이 엇갈릴 수도 있습니다. 최종 결정권자인 옐런 의장의 발언이 명확하게 나올 때까지 그때까지는 시장 상황을 조심스럽게 더 많이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비쳐 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증시를 짓누르고 보이는 세 가지 큰 변수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북한발 악재, 또 중국 증시의 폭락,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여러 주요 인사들의 발언까지 염두에 두면서 살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 단연 수급적인 측면이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의견을 내비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장에서 외국인들 현물 시장에서는 4천억 원대 매물이 출회된 반면에 선물 시장에서는 오히려 1조 원 가까이 순매수 우위를 시현하면서 상방향적으로 조심스럽게 베팅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이게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물린 사람들이 어떻게든 상승의 이유를 찾아보려고 억지로 막 갖다 붙이는 거거든요. 외국인들이 실제로 현물에서 4천억 빨았지만 지금 뭐 선물 시장에서는 1조 4천억 샀으니까 실제로 1조 산 거야.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하루짜리에 갖고 분석하는 것 자체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그런 분석 자료를 보면 제일 멍청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고요.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서 얘기를 해야지 그날 당일 하루만 가지고 뭐 의미 있는 저점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설레발에 가깝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일주일간 외국인들 어떻게 투자했느냐? 일주일간 통칭해서 보면 3천 계약 정도의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의미 있는 매수를 보였다? 이렇게 보기에는 쉽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이 선물이 지금 폭락하는 구간에서 미결작정을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미결작정에 무려 3만 계약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외국인들 1만 계약 샀다고요? 미결작정은 2천 계약 늘었습니다. 신규로 강하게 들어온 매수가 아니라 기존 물량들에 대한 처분, 그리고 시장의 향후 움직임에 따라서 유동성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흐름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놓고 본다면 현재 구간에서 지난 주말에 나타났던 금요일날 나타났던 외국인들의 과한 선물 매수, 그다음에 개인들의 아주 미친 듯한 하방 베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수의 저점을 마련했다.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게 터닝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다만 하락 속도는 제어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개인들이 기대하는 강력한 이 하방의 수익률은 아마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낙폭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여기서 이제 저점 나오고 V자형으로 터닝한다? 이 얘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금요일에 나타났던 이 수급의 특징은 뭐냐면 어느 정도 시장의 하락의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정도의 룸을 마련했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 하루의 수급적인 측면만을 바라보고 시장 저점을 확인했다라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는 수급적인 측면을 통해서 낙폭이 좀 줄어들 것을 속도가 제한될 것은 기대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켓 이슈 분석 함께했습니다. 김종일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현재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에 따라서는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